예, 오늘은 전기차와 함께 미래 자동차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수소 자동차의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전기차 시장 굉장히 핫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얘기한 기업이 거의 뭐 한 490여 개, 거의 500개에 근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핵심 그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함부로 하겠다라는 회사는 많이 있지는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하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정도가 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에 관한 그런 특허라든지 핵심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스위스로 약 한 50대의 그 수소 상용차, 상용 트럭을 수출한 바 있고요. 뭐 현대는 그 수년 전부터 그 넥소라고 하는 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뭐 시범 삼아서 뭐 운영을 하고 있죠. 미국에도 뭐 니콜라라는 회사를 필두로 해서 뭐 여러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소 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한 회사가 있었고요. 어, 미국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용 차량들, 그 뭐 쓰레기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편 또는 그 옐로 버스로 굉장히 유명한 그 스쿨버스 같은 것들을 현재 그 내연기관에서 다 수소 자동차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많은 그런 업체들이 이 수소 자동차 개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현재는 뭐 실적이 없이 계속 그 마이너스 실적으로 과연 그들이 그런 핵심 기술 없이 해낼 수 있을 것이냐 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 그, 주로 이제 수소 연료전지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꼭 뭐 수소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기본 베이스의 반응은, 뭐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요즘에 나온 개념이 아니라 이미 1840년에 그 연료전지라는 개념은 나왔다. 그 당시에 우리 그 물에다가 그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한쪽 극에서는 뭐 산소가 한쪽 극에서는 수소가 그런 물의 전기 분해 즉 수전해를 통해서 물이 산소랑 수소로 분리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거를 역으로 반응시켰을 때에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나오면서 또 에너지가 동시에 나온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익히 잘 알려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아, 그래서 뭐 이 많은 그런 주요 그 모터 컴퍼니 그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연료전지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기본적인 그런 화학 반응이라고 하면 산화전극에 수소를 공급하고 그 환원전극에 산소를 공급해서 그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한 후에 그 부산물로는 이제 물이 나오고요. 이때 이제 에너지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일반 그 연소 엔진에서 우리가 수소를 컨버션을 시킨다고 해도 똑같은 아주 똑같은 그런 반응식으로 반응이 되면서 또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연료전지가 일반 그 엔진 연소하고 다른 거라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료전지가 반응할 때에 그 반응 온도는 보통 약 한 85도씨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연소를 시켰다 그러면 좋게 한 10배는 더 높겠죠. 약 한 850도씨 정도는 될 텐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작동을 한다. 즉, 우리가 어떤 그 화학 에너지의 변환이 일어날 때에 그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 반응의 그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열이 발생하면서 그 대부분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손실이 일어날 텐데, 그런 열 에너지 손실이 적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연소 시에 그 연소의 온도가 높게 되면은 그 공기 중의 질소가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N하고 O2가 결합을 해서 그 나이트러스 옥사이드라고 하는 질소 산화물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연소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질소 산화물이 생산될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자동차는 그 우리가 제로 이미션이다. 그래서 제로 이미션 그 이미션이 없는 그러한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엔진처럼 그 연소 과정에서 어떤 폭발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소음이 없이 아, 고유하고 그 다음에 Zero Emission Vehicle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그 IC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의 그 주행 거리 그 단점이 있지만 이 연료전지 자동차는 우리가 뭐 연료만 계속해서 공급해주면 전기는 뭐 무한대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기존의 IC 엔진만큼 그런 주행거리 확보할 수가 있다. 이제 물론 연료전지의 주 원료인 그 수소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다닐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뭐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료전지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장점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커머셜 리얼리티를 우리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그 문제를 overcome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맨 처음에 상용화의 한계라고 하면 이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fuel cells are currently far more expensive than IC engine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널 컨버션 엔진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다. 당연히 비싸고 그 왜 비싼지 그 연료전지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소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더 자세하게 이 섹션 5.4나 5.7에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 라이벌 테크놀로지 때문에 상용화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수소라는 연료를 사용하는데 수소를 연료전지에 집어넣어서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시킬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IC 엔진에다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그냥 수소 연료를 공급해서 연소를 시킨다 그러면 순수한 산소하고 반응해서 나오는 프로덕은 오로지 물이거든요. 순수한 물하고 그 열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엔진에 그 힛 엔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동력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BMW가 뭐 그러한 수소 엔진 같은 거를 이제 시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뭐 연료전지를 뭐 비싸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존의 내연기관 많이 기술적으로 성숙이 되어 있는 그거를 이용하는 게 더 쉽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하는 얘기에 불과하고 정말 이게 better solution일까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ater management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하고 산소와 반응해서 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발생하는 물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쿨링 문제. 그 IC 엔진, 기존에 이제 엔진 냉각 쿨링 하는 거에 비해서 그 연료전지를 적당한 그 옵티멈한 그 작동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thermal management. 우리가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옵티멈한 템퍼레처 작동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 thermal management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쉽지 않다. 연료전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가 수소 공급인데 그럼 수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 대량으로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건데요. 그것도 문제지만 수소를 생산했다고 한들 그거를 자동차에 어떻게 저장할 것이며 어떻게 가지고 다닐 것이냐. 수소라고 하는 그 연료는 문제가 뭐냐면 단위 질량당 그 에너지 용량은 어떠한 그 연료보다도 높지만 단위 부피당 그 에너지 밀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 형태로 그냥 가지고 다니면 주행 거리가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압축해서 압축 수소 상태로 가지고 다니려면 적어도 약 한 700바라고 하는 그 대기압의 약 한 700배 기준으로 압축을 해 가지고 다니던가 아니면 거의 마이너스 256도에 달하는 고 온도로 액화를 시켜서 수소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일단은 뭐 256도라고 하는 극저온으로 냉각시켜 가지고 액화시키는 그런 공정도 경제성이 없을 뿐더러 설령 그렇게 액화를 시켰다 한들 마이너스 256도에서 증발해 버리는데 그거보다 낮은 온도로 그 액화 수소를 보존하는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모터쇼 같은 데 가서 뭐 수소 자동차다 딱 해가지고 그게 뭐 수소 엔진 자동차든 뭐 연료전지 차든 일단은 그 저장을 어떻게 했느냐 봤을 때에 액화 수소 상태로 저장했다 그러면 굉장히 적은 양의 액화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거의 우리 그 냉동 탑차 정도의 큰 뒤에 그런 구조물이 있어야 될 정도로 이 액화 수소를 갖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현재는 700발 수준으로 우리가 압축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데 그 뭐 수소 저장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챕터 6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asic principles인데 그 electrode reac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We have seen that the basic principle of the fuel cell is the release of energy following a chemical reaction between hydrogen and oxygen. 위에서 우리가 이미 봤고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se and simply burning the gas is that the energy is released as an electric current. rather than heat. 그래서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린 거죠. 뭐 burning gas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갖는 게 아니라 그 electric current 형태로 그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뭐 이 사진을 보시면 뭐 Germany 독일의 그 fuel cell powered 버스 지금 형태인데요. 뭐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버스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연료전지에 대한 그 베이직 프린시플 S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베이직이라고 하면은 수소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일단 수소를 가지고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죠.
자, 구조는 사실 별로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배터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노드하고 캐소드 이렇게 전극이 있는데 에노드라는 걸 우리가 산화전극이라고 얘기했죠. 옥시데이션. 그 다음에 캐소드라고 하는 거를 리덕션, 환원전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전극에다가 우리 수소라고 하는 연료를 공급해 주게 되면은 그 2몰의 수소가 산화돼서 4몰의 그 하이드로진 아이온이라고 하는 프로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프로톤하고 그 다음에 4몰의 일렉트론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 산화 과정 어떠한 그 substance에서 전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산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산화 과정에서 생산된 일렉트론은 그 external circuit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서 캐소드 쪽, 환원 전극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전기가 이제 발생하니까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에노드하고 캐소드 사이에는 이 일렉트라이트라고 하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전해질의 역할은 우리가 배터리 때 공부했듯이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이온을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나 뭐 레드 엑시드라든지 전해질 자체가 액체였는데 뭐 요즘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얘기했다 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여기 지금 이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은 고체 전해질입니다. 고체 전해질. 폴리머예요, 폴리머. 그래서 액체가 아니라 이 폴리머 전해질을 통해서 이 산화전극, 에노드에서 생성이 된 그런 수소 이온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캐소드 쪽으로. 자, 이동을 하면 자, 에노드에서 생성돼서 그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전해질 막을 통해서 이동해서 온 이 프로톤하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서큐it을 통해서 이렇게 온 전자하고 그 다음에 캐소드 쪽에 공급하는 산소 이 세 개가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이 됩니다. 물. 그래서 물이 이 캐소드 쪽에서 콸콸콸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양의 물이 나오게 돼요. 100% 굉장히 순수한 그런 중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순수한 그러한 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료전지를 나사에서 우주인들 그 물 공급하려고 먼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죠. 뭐 전기도 생산해낼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그 뭐 저기 우주 정거장에 있는 그런 그 우주인들이 이제 마실 수 있겠죠. 잠수함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연료전지를 이용한다면 그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이제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 이 물만 계속 마신다면은 사실 뭐 건강에는 썩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오염된 물은 아니고 굉장히 순수한 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이미 여기서 좀 적어놓고 있는데요. 그 에노드라고 하는 거는 산화전극, 그래서 하이드로겐 가스를 우리가 공급했을 때에 그 일렉트론하고 그 다음에 이 하이드로진 아이온 수소 양이온인데 우리가 프로톤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톤. 그래서 이 반응이 바로 에노드에서 발생하는 반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가스가 그 2몰의 수소 가스가 3몰의 프로톤과 3몰의 일렉트론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 일렉트론은 외부 서큐it을 따라서 캐소드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온은 그 전해질을 통해서 캐소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캐소드에는 산소가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된 산소와 자 익스터널 서큐it을 통해서 넘어온 전자, 그 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를 통해서 넘어온 그 하이드로진이 만나 반응해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반응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프
리액션인데 캐소드 쪽에 이제 해프 리액션, 애노드 쪽에 해프 리액션 두 개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도와줘. 자, 배터리 할 때 봤습니다. 그러면 뭐 kind of 수학에서 요거는 이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 항에 있고 이건 왼쪽 항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서로 없어진다라는 거지. 이렇게 상쇄되고 상쇄되고 그러면 남는 게 산소, 그 다음에 수소, 물. 그래서 우리가 본 5-1의 식, 그 이퀘이션과 똑같은 것이다. 5-1은 이제 오버롤한 풀셀 리액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5-2하고 5-3은 각각의 전극, 양의 전극, 음의 전극에서 발생하는 그 리액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Clearly for both these reactions to proceed continuously, electrons produced at the anode must pass through an electric circuit to the cathode. Also, hydrogen ions must pass through the electrolyte.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거 좀 잘 적혀져 있죠. 자, 그러면 그 우리가 electrolyte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고체형 전해질이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그 전해질이 뭐냐면 이 재료가 폴리머예요. 폴리머 일렉트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방막, 그래서 멤블레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앞자를 땁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PEM. 그래서 여기 이 방막을 우리가 PEM이라고 불러요. 또는 이 수소 이온, 수소 양이온을 우리가 프로톤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 프로톤이 교환하는 막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기도 똑같이 폴리머 일렉트라이트 멤브레인도 PEM인데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이렇게 불러도 PEM이에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가지 다 공용으로 이렇게 잘 부르는 얘기거든요. 어쨌거나 그 수소 연료전지의 그 분리막을 우리가 PE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이 분리막 그 일렉트라이트 이름을 따가지고 PEM FC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뭐 풋볼 클럽이 아니라요. 퓨얼셀의 약자죠. 그래서 PEM 연료전지 이렇게 불러요. PEM 연료전지 가장 그 연료전지 중에서 기본이 되는 연료전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상용화에 가장 뭐 상용화가 잘 된 그러한 연료전지 타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얘기 드린 이 반응, 이 원리도 이 PEM-FC의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연료전지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연료전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EM-FC, 그 PEM-FC에서 그 일렉트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전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이 이 잘 전도가 돼서 캐소드 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도성을 띠기 때문에 일렉트론 또한 직접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렉트론이 직접 넘어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걸까요? 원하지 않는 걸까요? 가능한 많은 일렉트론이 그 외부 서큐it을 따라서 이렇게 와야지만 우리가 파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나온 일렉트론이 이 외부로 이렇게 익스터널 서큐it을 통해서 이동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넘어온다면 그것 또한 손실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막이라는 게 그 이온의 전도도는 높이면서 일렉트론의 전도도는 낮춰야 되는데 그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이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이 핵심 그런 부품 컴포넌트거든요. 그래서 이 PEM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미국에 있는 디폰트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그 네피온
멤브레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썩 reliable한 그런 멤브레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삼성 같은 데서도 그 방막 그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은 화학 회사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다. 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팸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겼는가 생각하시면은 그 콘택트 렌즈 보신 적 있죠? 콘택트 렌즈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택트 렌즈하고 똑같아요. 폴리머.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미세한 구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이온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분자는 이제 크기가 커가지고 그 방막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막의 역할이라고 하면 이 수소하고 산소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걸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스는 막아주면서 이온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이제 구멍이 났다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가 직접 만난 다음에 어떠한 그 스파크 같은 뭐 여론이 있을 때에 폭발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분리막을 통해서 이 음극과 양극에 있는 그러한 이런 물질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컨택이 있어서 반응하지 않게끔 분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PEM이라고 하는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을 우리가 분리막이나 한국말로 하면 분리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분리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가스를 분리시켜주면서 단지 이 에노드 쪽에서 발생한 프로톤이 이 캐소드 쪽으로 잘 이동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주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eactions given above may seem simple enough,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수소하고 산소와 반응해서 물이 나온다는 거. 아무리 화학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 그 수소라고 하는 거를 연료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그 디스어드밴티지가 많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소 자체가 그 볼륨당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을 가지고 다니려면 압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액화를 시키는 방법이다라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기술입니다. 사실 뭐 내연기관에 사용하듯이 우리가 액화시켜서 액체 연료를 갖고 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 수소 대신에 사실은 그 다른 타입의 그런 탄화수소 연료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라는 얘기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PEM fuel cells run at quite low temperatures, so the problem of slow reaction rates has to be addressed by using sophisticated catalysts and electrodes. PEMFC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 설명드렸던 거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작동한다. 약간 85도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동 온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그런 화학 반응 자체가 어떻다? 굉장히 천천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파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sophisticated라는 게 고귀하다라는 얘기인데 catalyst라고 하는 건 촉매입니다. 촉매. 그래서 반응을 도와줄 수 있는 촉매를 사용해야 되는데 작동 온도가 낮다 보니 이 반응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촉매를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촉매 자체가 주로 이제 귀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백금 대표적인 그 백금이 있는데 백금이라든지 팔라디움 같은 것들은 상당히 그런 비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PEMFC를 사용할 때의 큰 단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그러면 이런 sophisticated catalyst라고 하는 노블 메탈 이 중에 주로 이제 그 백금, 플래티늄이라든지 팔라디움이라든지 뭐 이리디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값싼 그런 재료가 없을까 이런 것들, 소재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Platinum is the catalyst. 플래티늄이 이제 주 촉매다라는데, but development in recent years means that only minute amount are used, and the cost of platinum is small part of total price of the PEMFC. 예전 같으면 그래서 전극을 사용하는데 전극 자체를 플라티늄 그러한 그 어떠한 그 덩어리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료값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플라티늄을 굉장히 이제 미세하게 해서 파티클 형태로 갖다가 살짝 그렇게 코팅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PEMFC에 들어가는 그 플라티늄의 그 양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The problem of hydrogen supply is not really addressed. Quite pure hydrogen must be used, though various ways of supplying these are possible. 그래서 우리가 수소에 관한 얘기는 다음 챕터에서 주로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릴 게, 그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그런 기금속 자체가 반응 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촉매지만 단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플라티늄이라는 게 그 CO라고 하는 우리 일산화탄소가 있을 때는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CO가 있으면 H2보다 CO랑 먼저 결합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CO 가스가 플라티늄에 가서 이렇게 피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플래티늄을 오염시키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소 이 산화 반응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CO 포이즈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큰 단점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건 그거고 이제 수소 얘기는 나중에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 수소라는 게 이제 저장해서 가지고 다닐 때 자동차 연료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메탄올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탄올의 화학적인 기호는 CH3OH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탄소 하나를 가지고 사방으로 H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밑에 이제 OH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열을 가해서 이 C로부터 이 H를 분리해냅니다. 분리해내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리포밍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러한 수소를 직접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메탄올이나 에탄올을 갖고 다닌다. 그러면 뭐 이미 이런 액체 연료를 가지고 다니는 기술 자체는 현재 우리가 내연기관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료를 그 저장하고 수송하는 그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더 이지한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메탄올을 주 연료로 해서 사용하는 연료 전지를 우리가 Direct Methanol Fuel Cell이다. 그래서 DMFC라고 얘기를 하는데, PEMFC 말고 그 다른 타입의 연료 전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대신에 직접적으로 메탄올을 연료로 해서 그 액체 상태로 공급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nfortunately, these cells have very low power, and for the foreseeable futures at least, their use will be restricted to applications requiring slow and steady generation of electricity over a long period. 일단은 굉장히 낮은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용의
사용되기보다는 굉장히 좀 느리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주로 이제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테이블 5-1에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기술이 발전이 돼서 상용화에 가깝거나 이미 상용화된 그러한 연료전지들이 있는데요. 일단 알칼라인 퓨얼셀이다. 그래서 이 전해질을 이제 알칼라인 그 액체를 사용하는 그러한 타입이 있고, 이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PEM-FC 방금 이제 우리가 요거 갖고 얘기를 했었고, 다이렉 메탄올 FC 있고, 포스포릭 액시드 그걸 PAFC라는 게 있고, 또 몰튼 카보네이트, 솔리드 옥사이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일렉트라이트를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이제 연료를 어떤 타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이온이 이동하느냐, 아까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에서는 수소 이온이 만들어져서 산소를 공급되는 그런 캐스드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 연료전지 타입에 따라서 이동하는 이온 자체가 다릅니다. 뭐 이 대표적으로 알칼라인 같으면은 이 수산화기라고 하는 이 OH 마이너스 이번 이온이 만들어져서 음이온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뭐 다이렉 메탄올이라든지 포스포릭 액시드는 마찬가지로 프로톤이 이동하게 되는데 몰튼 카보네이트라든지 뭐 솔리드 옥사이드 같으면은 또 이러한 음이온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동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동 온도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은데요. 자,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버레인 약 한 30에서 100도 사이, 즉 한 85도 정도 평균적으로 그 오퍼레이션 템퍼레처다라는 얘기 드렸고, 각각의 작동 온도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몰턴 카보네이트라든지 솔리드 옥사이드, 특히 솔리드 옥사이드 같으면은 굉장히 작동 온도가 높죠. 이거를 우리가 고온 연료 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료 그 전지의 그 운영 오퍼레이팅 템퍼레처가 높기 때문에 일단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은 이 대기온 상태에서는 작동할 수가 없고, 일단 작동하려면 밖에서 열을 가해서 약 한 1000도 가까이 온도를 만들어야지 그때서부터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단점이기도 하지만 또 장점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그 열을 가지고서 우리가 열병합 발전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 자체는 또 굉장히 높게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연료전지에 대한 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특성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테이블 5-1 보시면 되고요. 이 몇 가지 타입은 이 본문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제가 따로 이 각각 다른 자료를 사용해서 각각의 연료전지에 대해서 그 정리한 그 영상을 또 추가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각각 타입에 대한 특성, 뭐 작동 온도라든지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알칼라인 퓨얼 셀 방금 위에서 뭐 대충 다 설명을 드렸고요. 뭐 아폴로 미션이라든지 셔틀 오비터에 이제 사용이 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주 미션에 이제 사용될 때 사용했던 연료 전지가 이 알칼라인 퓨얼 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the problem of slow reaction rate 이것 또한 이제 굉장히 작동 반응률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느냐? 그 일렉트로드를 굉장히 높은 그 포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세한 구멍 이런 얘기입니다. 포러스하다는 거는 구멍 이런 얘기인데 미세한 구멍을 가진 그러한 일렉트로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극복을 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주요 촉매로는 플래티늄 100g 사용을 했고, 또 때때로는 굉장히 높은 압력을 넣어서 그 높은 압에서 우리가 작동했을 때 또 반응률을 또 빠르게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보통 한 200도씨에서 작동을 하고 대체적으로 그 예전에는 200도씨 정도에서 운영을 했지만
they more usually operate below 100°C. 이것도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작동을 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점이라고 하면은 PEMFC에 비해서는 좀 싸다. 왜냐면 그 전해질 자체가 이 PEM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알칼라인 계열의 그 리퀴드는 싸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료전지의 가격이 좀 저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they are lower in power. The electrolyte react with carbon dioxide in the air.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파워가 좀 적게 나오고 또한 그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한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hosphoric acid fuel cell. 그 phosphoric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이 도장 찍을 때 사용하는 그 인입니다. Was the first to be produced in commercial quantity. 그래서 우리가 상업적인 양으로 뭐 생산이 된 가장 처음에 그 연료전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Operate at about 220°C. 보통의 작동 온도가 약 한 220°C and do not react well to be cooled down and restarted. They are suited to application requiring power all the time. 이것 또한 이제 그 쿨링 다운하고 다시 리스타트 하는 것들 그런 거에 이제 반응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파워를 필요로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적당하다. 그러니 발전용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day after day and month after month 계속해서 한번 껐다가 다시 시작했다 껐다 시작했다. 우리 자동차는 항상 켜놓을 수는 없잖아요. 시동 껐다 켰다 시동 껐다 켰다 이럴 때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lid oxide fuel cell in the operates in the region of 600 and 1000 degrees C.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온 연료전지다. 그래서 보통의 작동 온도가 600에서 1000도 정도에서 작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is means that high reaction rate. 작동 온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반응률이 어떻다?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응률이 높다는 장점은 뭐다? 굉장히 뭐 좋은 성능의 촉매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nexpensive catalyst 없이도 반응률이 굉장히 좋아. 일단 열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gases such as natural gas can be used directly or internally reform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추럴 가스라고 하는 거 주로 이제 내추럴 가스가 메탄이 주 원료인데 메탄 CH4 메탄올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C에 H가 4개나 붙어 있어요. 보통 이 CH 번드는 약 한 300도 정도의 열을 가하면 깨집니다. 깨져가지고 C에서 H가 잘 분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연료전지 자체의 온도, 작동 온도가 약 한 600에서 10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내추럴 가스를 집어넣으면은 내추럴 가스 그 카본에 붙어 있는 C들이 다 분리가 돼가지고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C하고 H하고 분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유사한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걸 우리가 internally reform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이렇게 이러한 그 화석 연료에다가 열을 가해 가지고 이 탄소하고 수소를 분리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reform 개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밖에서 따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C에서 H를 분리한 다음에 연료전지에다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연료전지 안으로 이 내추럴 가스를 공급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인터널리 안에서 내부에서 리폼이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료전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they do not have to have a hydrogen supply 뭐 수소 공급을 안 해도 된다.
그냥 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내추럴 가스, 뭐 천연 가스 뭐 이런 엔진들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뭐 이 천연 가스에 대한 그 연료 특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수소를 직접적으로 공급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the ceramic materials that these cells are made from are difficult to handle, so they are expensive to manufacture, and there is still quite a large amount of extra equipment needed to make full fuel cell systems.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이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의 작동 온도가 600에서 1000도 되기 때문에 그 전해질이 있어야 되는데 전해질이 뭐냐면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정도 돼야지 이 온도에서 버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컨택트 렌즈, 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0도 됐을 때 다 어떻게 녹아서 없어져 버리겠지.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전해질 자체가 액체다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다 증발되거나 끓어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온 연료전지에서 그 전해질은 이런 세라믹 메터리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뭐 우리가 핸들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 그러다 보니 이게 제조 과정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 자, 직접 이 메터리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자기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격에 약해.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뽀개집니다. 바싹 뽀개지는데 비싸잖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루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이거 굉장히 비싸게 어디서 구해왔는데 실험하다가 잠깐 놓쳐가지고 책상에 떨어뜨리면은 빡빡 깨져나가면 이제 몇십만 원씩 그냥 앞에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 적용할 때 만약에 이제 수송용 차에 적용을 했는데 얘 가다가 뭐라고 해 거기 그 속도 방지턱이 있어가지고 한번 쿵 하면 충격가에서 깨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많이 아,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여기서는 인터널 리포밍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가스 연료를 사용할 때에 그 외부에 external 리포머가 있어서 리포밍을 한 다음에 이제 수소만 공급해 주는데 여기서 인터널 리포밍이 된다고 하니 그 연료전지 자체만 있어도 되니 굉장히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제 심플할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Extra plant includes air and fuel preheaters. Also, cooling system is more complex. 굉장히 고온에서 작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스타팅 하려면 공기도 뜨겁게 그 다음에 연료도 뜨겁게 데펴주기 위한 히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냉각해야 되는 냉각 시스템 같은 것도 또 붙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they are not easy to start up 대기온에서부터 얘를 스타팅 시키려면 뭐 1000도 정도 올라갈 때까지 가열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온이 전도가 됩니다. 이 세라믹을 통해서 당연히 스타트업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No one is developing these fuel cells as the multi-power unit for vehicles. 그래서 그 수송용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Some are developing smaller units to provide electric power for air conditioning and other systems on modern conventional engine vehicle. 근데 또 일부는 뭐 에어 컨디셔닝이라든지 또는 이 컨벤셔널한 엔진 비클에 필요한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개발되기도 한다. 왜냐면은 이걸 엔진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붙인다 그러면은 그 엔진에서 이미 매력적인 페어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엔진의 배기 페어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이 구동하는 데 필요한 그 열을 좀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대기에서 이제 작동 온도까지 올리는데 사용되는 그 프리히터의 연료를 어느 정도는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Molten carbonate fuel cell, which has interesting features, it needs the carbon dioxide in the air to work. Inexpensive catalyst nickel, 그 molten carbonate도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연료전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귀한 그 캐탈리스트 필요 없이 비교적 저렴한 백금류인 그 니켈 사용해서 반응 충분히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SOFC처럼 메탄이라든지 콜가스 같은 거를 연료로 주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owever, this simplicity is somewhat offset by nature of electrolyte and hard and corrosive mixture of lithium, potassium, and sodium carbonates. 그런데 뭐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ffset 된다는 거는 이제 뭐 다시 어떻게 뭐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으니까 다시 제로로 offset 된다라는 얘기죠. 그 전해질 자체가 굉장히 뜨겁고 그 다음에 콜로시브하다는 건 이제 부식성이 강한 리튬이라든지 포타슘, 우리 K라고 하는 포타슘하고 그 다음에 소디움 같은 소디움 카보네이트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들이 장점을 상쇄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hey are not suitable for vehicles, 비클에 적합하지 않고 only work well as rather large systems and running all the time. 이것 또한 이제 발전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연료전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좀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fuel cell electrodes, 그래서 figure 5-4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노드 쪽으로 수소 공급하고 캐스토드 쪽으로 산소 공급한 다음에 이 안에 분리막으로 일렉트라이트 있다라는 얘기. 자, 일렉트라이트는 뭐 연료전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팸이라고 하면 이 고체형 분리막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지금 쭉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수소 갖고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뭐 순수한 산소보다는 이제 공기에서 산소를 분리해서 이제 집어넣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 또한 이제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캐소드 쪽으로 공급하는 이제 수소의 그 순수 퓨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Normally, the rate of reaction of both hydrogen and oxygen is very slow, which results in a low current and so a low power. Three main ways of dealing with slow reaction rate.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수소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했을 때에 이 안에 있는 촉매에 붙어가지고 HRR이라고 하는 그 HOR 그 하이드로젠 옥시전 리액션이 발생을 하고 이쪽은 이제 ORR이라고 얘기하죠. 이쪽은 이제 HOR 하이 리액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oxygen reduction reaction의 약자에서 ORR 반응 이렇게 부릅니다. 자, 느려요. 느리고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해야 된다. 느리면 왜냐면 파워 자체는 낮기 때문에 이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반응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크게 세 가지. 자, 일렉트로드에 수이터블한 캐탈리스트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캐탈리스트를 좋은 거를 많이 사용해야지만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왜냐하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줄여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 좋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솔리드 옥사이드라든지 몰튼
카보네이트 퓨얼 셀 같은 애들은 고온에서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 아무래도 반응률이 빠르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 기계공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렉트로드 에어리아를 크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first two can be applied to any chemical reaction. 어떠한 화학 반응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 앞에 거 당연히 촉매 좋은 거 사용한다. 반응 잘 일어납니다. 반응 온도를 높여라. 이거 반응 잘 일어나요. However, the third is special to fuel cells and is very important. If we take a reaction such as that of equation 1-3, we see that oxygen gas and hydrogen ions from the electrolyte and electron from the circuit are needed all three together. 그래서 이 일렉트로드의 전극에서 이런 옥시전 가스하고 수소 이온하고 그 다음에 외부 서큐it을 통해서 넘어온 전자가 만나서 물이 되잖아요, 그죠? This coming together must take place on the surface of the electrode. electrode surface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 Clearly, the larger electrode area and the more scope there is for this to happen. 당연히 전극의 그 에어리아 반응 면적이 넓으면 어떻게 된다? 반응 더 잘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코런트 전류가 더 많이 생산되게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전극을 늘릴 수 있을, 전극의 에어리아를 늘릴 수 있을지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에어리아가 요거뿐이겠지, 그지? 에어리아가 요거뿐일 거란 말이야. 요거 대신에 더 넓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다 홈을 만듭니다. 이렇게 딤플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에어리아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런 평면보다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요 전극을 어떠한 포러스, 이 구멍을 내 이렇게 이 딤플 말고 이렇게 구멍을 미세한 구멍을 많이 이렇게 내면 이 안으로 또 들어가 가지고 에어리아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 지금 딤플 이렇게 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파놓는다라면 에어리아가 더 많아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캐탈리스트 촉매를 이렇게 평평한 이 플레이트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만 미세한 파티클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도핑을 하게 되면 또 에어리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써지지가 않는데 요거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촉매 파티클을 갖다가 코팅을 하게 되면 훨씬 에어리아가 더 넓어진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코팅이 된 그 촉매의 사이즈, 이 파티클 사이즈를 조그맣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surface for 볼륨이 더 커집니다. 자, 파티클이 크게 작아지면은 그 볼륨당 그 서페이스가 훨씬 더 커져서 이 반응 면적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Performance of fuel cell design is often quoted in terms of current per square centimeter.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료전지에서 전류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전류가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연료전지의 성능에서 전류가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파워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많이 발생하는 게 좋은데 전류가 많이 발생하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1cm 스퀘어 그래서 1cm 이 반응 면적당 나오는 전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urrent density다 이렇게 불러 이걸. 그 J라고 씁니다. J. 이거 J라고 줄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the current per square centimeter area 당에 얼마나 많은 전류가 나오는지가 바로 그 연료전지의 성능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current density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urrent density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연료전지의 성능이 좋다. 어떤 화학 반응의 반응률이 좋은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structure of electrode is very important. highly porous 아까 얘기했듯이 구멍이 잔뜩 뚫려 있는 그러한 재질의 일렉트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real surface area가 그냥 굉장히 그냥 length times width 이거보다 이 안에 구멍이 잔뜩 뚫려 있게 되면은 훨씬 더 3dimension으로 봤을 때의 surface area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As well as being of a large surface area and a highly porous, a fuel cell electrode must also be coated with a catalyst layer. 그래서 이런 포러스 이런 구멍을 따라서 이 카본 나노 튜브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야. 그 굉장히 이렇게 튜브 있는데 이 튜브 형태로 생기게 되면은 에어리아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바깥쪽 에어리아도 있고 이 안쪽 에어리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포러스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은 이 굉장히 에어리아가 많이 생겨가지고 촉매가 도핑될 수 있는 그러한 서페이스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에 In the case of PEMFC, this is platinum very expensive catalysts need to be spread out as finely as possible. finely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곱게 미세하게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촉매를 도핑하는데 이 덩어리로 이렇게 한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쭉 잘 퍼지게 골고루 이렇게 배치시켜 가지고 코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This is normally done by supporting very fine particles of catalyst on carbon particles.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만드냐면은 플래티늄 100% 너무 비쌉니다. 5mg 사는데도 한 6, 70만 원씩 해요. 5mg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그 새끼 손톱만큼 이렇게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서 우리가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PTC라고 하는데 PT라고 하는 건 이제 백금 얘기하는 거고 카본 파티클에다가 이렇게 PT를 붙여요. 이렇게 붙여. 그래서 이 PTC 뭐 20%다 그러면 카본의 백금이 20%인 거, 뭐 PTC 40%다 그러면 그 카본의 백금이 뭐 40%인 거, 뭐 이러한 촉매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촉매가 이렇게 골고루 파인하게 퍼져가지고 코팅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일렉트라이트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아까 분리막 PEM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 카본 파티클에 지금 백금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PTC라고 하는 게 요 일렉트라이트에 이렇게 지금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우리가 이제 gas diffusion lay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gas diffusion layer는 즉 이제 카본 페이퍼인데 이런 카본 파이버를 가지고 이렇게 직물처럼 짜가지고 카본 페이퍼나 아니면 뭐 천 같은 건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 수소 가스를 우리가 이렇게 공급했을 때에 이걸 우리가 가스 디퓨전, 가스 확산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소가 가면서 이 포러스를 통해서 잘 확산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여기서 만나서 이 촉매 표면에서 얘가 H 플러스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렉트론이 나온 거는 어떻게 된다? 이 카본이기 때문에 전도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은 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익스터널 서큐it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온 프로톤만 이 팸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뭐 제가 따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은 거기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 자료하고 이 자료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연료전지의 구조라든지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These tasks are performed by the gas diffusion layer, a porous and highly conductive materials such as carbon felt 천이라는 얘기고요. 카본 페이퍼로 만들어져 있다. 지금 요걸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잘 확산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층을 가지고 있다. Some of the electrode is allowed to permeate over the surface of the carbon-supported catalyst to increase the contact between reactant. 그래서 이렇게 반응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 컨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 Electrolyte is about 0.05 to 0.1 mm thick. 자, 일렉트로라이트는 보통 이 정도의 굵기, 두께. 일렉트로드는 약간 이 정도의 두께. Gas diffusion layer 약간 0.2에서 0.5mm 두께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the whole anode electrolyte and cathode assembly, often called membrane electrode assembly, 그래서 우리가 MEA라고 부르는데 보통 약 한 1, 2mm 정도 된다라는 얘기. gas diffusion layer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팸 방막 놓고 여기에 촉매를 이렇게 도핑을 하고요. 촉매를 도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gas diffusion layer,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는 반만 이렇게 보여진 건데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촉매 이렇게 도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gas diffusion layer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열을 핫 프레싱이라고 하는데 핫프레싱 공정을 통해서 꽉 눌러가지고 어셈블리를 만듭니다. 어셈블리. 이거를 우리가 membrane electrode assembly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MEA 이렇게 부릅니다. MEA. 자, MEA라는 거는 이제 연료전지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MEA가 그 연료전지의 성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연료전지를 잘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인 그 연료전지에 관한 그 연력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fuel cell efficiency and efficiency limits에 대해서 나옵니다. One of the attraction of fuel cell is that they are not heat engines. 당연히 그 열 엔진은 아니다. Their thermodynamics are different.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소 과정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연료학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얘기. In particular, their efficiency is potentially greater as they are not limited by well-known Carnot limit. 우리가 히트 엔진 얘기할 때에 카르노트 사이클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열 엔진의 효율은 이 카르노트 리밋을 넘지 못합니다. 카르노트 효율보다는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any type of heat engine has 그 thermodynamic efficiency를 갖고 있는데 thermal efficiency를 갖고 있는데 실제 그 엔진의 thermal efficiency는 항상 어떻다? 카르노트 사이클의 열 효율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카르노트 리밋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료전지는 그 열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카르노트 리밋에 어떤 리밋이 없다,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However, as we will see, they do have their own limitations.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 또한 그 자체적인 어떠한 그 limitation이 있는데, while fuel cells are often more efficient than IC engines, the difference is sometimes exaggerated. 보통 그 연료전지가 IC 엔진보다는 훨씬 효율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차이점은 이제 sometimes exaggerated, 약간 과장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 아주 이론적으로 봤을 때에 그 연료전지의 효율은 약간 83%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보통 그 IC 엔진 약 한 30% 연료율을 봤을 때에 거의 2.5배 정도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높게는 안 나온다. 왜냐하면 연료전지 자체도 아이디얼한 게 아니라 어떤 irreversibility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비가역성이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IC 엔진에 비해서 더 효율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견을 달 수는 없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이 화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고 일 에너지, 어떠한 기계적인 에너지 형태로 바뀐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보다 이게 뭐야? 이게 엔진이잖아, 엔진.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게 이제 연료전지인 거고, 자, 에너지가 변환되는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많은 것보다는 어떻다? 직접적으로 변환되는 게 에너지 효율 면에서 훨씬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봤을 때도 우리가 IC 엔진에 비해서 연료전지의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uel cell input and output이 존재하는데, 자, 하이드로겐 에너지 공급하고 그 다음에 옥시전 에너지 공급해서 여기서 반응시켰을 때에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 전기라는 건 에너지고 그 다음에 VIT 곱하면 파워인데, 자, 파워에다가 이제 VIT 하면 이제 에너지인 거죠. 에너지, 전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열 나오고 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H2O2 반응해서 H2O 나올 때에 연료전지에서는 순수하게 전기만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정량의 열 손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그 엔진처럼 굉장히 고온의 열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열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 손실은 적게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될 때 손실 자체가 어떻다? 작다라는 얘기죠. 작다 보니까 효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At first, we must acknowledge that the efficiency of a fuel cell is not straightforward to define.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열 효율, 연력학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한 거에서 생산된 게 얼마냐, 그럼 생산량 효율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급한 에너지 Q인데 나온 일 자체가 얼마냐, 이게 바로 열 효율의 엔진의 열 효율을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연료전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료전지는 뭐 Q인, 근데 열이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화학 에너지 상태에다가 나오는 것도 이제 전기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율을, 연료전지의 효율을 얘기할 때는 사실 이렇게 직관적이다, 이렇게 straightforward,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Some electrical power generating devices, it is very clear what form of energy is being converted into electricity. 전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With a fuel cell, such as energy considerations are much more difficult to visualize. 근데 연료전지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이렇게 변환되는지를 비주얼, 시각화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basic operation has already been explained. 그 basic operation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을 했죠, 그죠? And input and output shown in the figure 8.5. 여기서 지금 input이 뭔지, 하이드로gen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나오는 output, 전기,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파워라고 하는 거 VI, 전압 곱하기 전류, 그 다음에 거기다가 T를 곱해주면, 왜냐면 이 자체가 이제 와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However, the energy of the chemical inputs and outputs is not so easily defined. 그러면 우리가 공급하는 그 수소에 대한 에너지가 얼마냐, 화학 에너지가 얼마냐, 그거 어떻게 얘기할 거냐, 정의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A simple level, we could say that it is the chemical energy of H2O2 and H2O that is in questions. The problem is that the chemical energy is not simply defined.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라는 게 간단하게 define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엔탈피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헬므홀츠 펑션 또는 깁스 프리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케미컬 에너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Advanced Thermodynamic을 공부 안 하셨으면 헬므홀츠 펑션이라든지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거 들어본 것 같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정도 되겠죠. Recent years, the useful term exergy 라고 하는 거, availability라고 하는 exergy has become quite widely used, and the concept is particularly useful in high temperature fuel cell. 고온의 연료전지,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 같은 것들에서는 그 exergy 같은 거를 이제 이용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퓨얼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깁스 프리 에너지가 뭐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초록색으로 제가 정의한 건,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한 건 중요하기 때문인데, 바로 깁스 프리 에너지. 자, energy available to do external work. 당연히 external work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neglecting any work done by changes in pressure and or volume. 우리가 heat engine은 피스톤 실린더 디바이스라서 이 안에 있는 가스의 볼륨 변화에 의해서 피스톤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일인데, 이렇게 어떠한 그 움직임 PDV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아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일, 그거 전기 일 자체가
이런 PDV 웍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어떠한 그 가스의 그 볼륨이 팽창한다던가 폭발에 의해서 압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깁스 프리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해요. work인데 P가 델타 P가 없고 그 다음에 델타 T조차 변하지 않는다라는 과정에서 자, 힛 엔진에서 델타 T 엄청나게 변하죠. 그죠? 온도, 프레셔도 엄청나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해서 델타 P나 델타 T가 변하지 않을 때의 일, 즉 전기 일이 대표적인 거라 할 수 있겠지. 자, 전기 일 같은 거를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In a fuel cell, as the external work involves moving electron around an external circuit, any work done by a change in volume between the input and output is not harnessed by the fuel cell. 볼륨 체인지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enthalpy, simply put, is Gibbs free energy plus the energy connected with entropy. 그래서 Gibbs free energy라고 하는 거 우리가 G라고 얘기를 하는데 G equal HTS입니다. 그래서 Gibbs free energy라고 하는 거. 자, 이 중요한 식이에요. Gibbs free energy는 H enthalpy minus TS인데 예를 들면 어떠한 화학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H라고 놓고 수소가 가지고 있는 이 화학 에너지가 H인 거고 여기 에너지가 TS, S는 이제 엔트로피인데 엔트로피 어떠한 변환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연료전지 안에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화할 때도 열이 발생하잖아요. 뭔가 비가역성이 있다고. 그래서 발생하는 그 엔트로피, 즉 S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 손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S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줄 퍼 K예요. K. 여기다가 온도 K를 곱해 주니까 에너지가 되잖아요. 에너지 텀입니다. 엔탈피 에너지죠? 줄이에요, 줄. 깁스 프리 에너지니까 뭐예요? 줄. 그러니까 지금 단위가 줄이야, 줄. 줄은 줄 빼기 줄. 그래서 줄. 뭐 유닛 호모지니티 된 거죠.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일 같은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퓨얼셀에서 생산되는 그런 에너지는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율로 써줄 수 있다. 그래서 깁스 아웃풋, 깁스 인풋이 바로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온도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면은 그 엔탈피라고 하는 게 온도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니까 달라다. 지금 보면은 H라고 하는 게 온도의 함수입니다. 온도의 함수. 그 다음에 TDS, 여기 T가 당연히 있으니까 온도의 함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깁스도 온도의 함수다라는 거예요. 깁스 프리 에너지도. 그래서 온도에 따라 다르다. temperature and state, 그 리퀴드냐 가스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이드로젠 퓨얼셀의 반응이 기본적인 반응이 이렇게 나타냈을 때에 물이 나오는데 물의 상태가 스팀 상태로 나오느냐 뜨겁겠지. 그러면 온도가 높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냉수 형태로 나오느냐 T가 이제 낮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프로덕트의 온도에 따라서 또는 이 반응할 때의 반응의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산되는 그 에너지의 양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여기서 나왔을 때 어떤 H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써준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가 밖으로 나온다. 시스템 연료전지가 있고 나오는데 H 값이 마이너스다.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밖으로 나왔거나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면 공급됐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H 이 반응에서 나오는 면 이제 델타 H는 마이너스 뭐
킬로줄 퍼 몰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킬로몰 또는 델타 G는 마이너스 몇 또 이렇게 쓴단 말이야. 킬로줄 퍼 킬로몰 이렇게. 일단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면 열이 바깥으로 나왔다,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왔다, 발열 반응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플러스면 어떻다? 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열이 안쪽으로 들어간 흡열 반응이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kind of vector처럼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 지금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온도에 따라서 어떻다? 깁스 프리 에너지가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같은 물이 나오더라도 그냥 찬물이 나왔을 때에, 뜨거운 물이 나왔을 때에, 그 다음에 가스 상태, 스팀 상태로 나왔을 때 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얻을 수 있는 깁스 에너지는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 델타 G라고 하는 거는 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 연료전지 안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의 온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전류의 에너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 전부 앞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뭐다? 뭐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온 거구나, 생산이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대해서 너무 줄어들었네 이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밖으로 에너지가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스케일러를 보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그 값을 보시면 되는데, 자 온도가 올라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H하고 O2가 반응할 때 생긴 에너지가 이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열이 발생해 가지고 이 H2O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물이 스팀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 엄청난 열이 발생해 가지고 이 물이 막 부글부글 끓어 가지고 스팀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의 온도를 높이는데 에너지가 들어갔으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액체 상태면 액체 상태일수록 어떻다? 열 에너지가 덜 발생한 거고, 그 열 에너지가 이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는 우리가 얻는 에너지가 그만큼 컸다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깁스 프리 에너지도 온도의 함수다, 온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에, if there are no losses in the fuel cell, or as we should more properly say, if the process is reversible. reversible 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 이상적이다라는 얘기. 가역적이다라는 얘기죠. 가역적. 이상적이면 우리 연료강치 2법칙, second law. 항상 어떤 과정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거지 반대 방향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열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흐르지 차가운 쪽에서 뜨거운 쪽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 이쪽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났어.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역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100%. 자, 그래서 이 리버서블 거꾸로 갈 수 있다. 리버스라는 거는 거꾸로, 그 다음에 able 가능한, 그리고 거꾸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이디어라는 과정이다라는 거지. 아이디어라는 과정일 때는 어떻다? 모든 이러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 이러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237.2인데 전기 에너지도 237.2, 그래서 효율이 100%다 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단 말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rarely done, rarely 부정이잖아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Since fuel cell use materials that are usually burned to release their energy, it would make sense to compare the electrical energy produced with the heat that would be produced by burning the fuel. This is sometimes called calorific value.
though a more precise description is the change in enthalpy of formation.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료에 예를 들면 CH4라고 하는 연료의 에너지 양이 얼마냐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칼로리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칼로리미터에다가 얘를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나오는 그 에너지를 측정을 해. 그 온도를 측정을 해서